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서울에 사시는 68세 강미숙님의 사연입니다. 강미숙 씨는 10년 전 남편이 남긴 압구정동 고급 아파트와 상가 건물들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외아들 김도진과 며느리 서예림의 욕심과 탐욕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미숙은 늘 하던 대로 창가에 놓인 화분들에 정성스레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남긴 34평형 아파트는 그녀에게 마지막 추억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당신이 떠나고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거실 벽면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미숙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늘 단정한 옷차림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여전히 압구정 사모님다웠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와 함께 들리는 며느리 서예림의 목소리에 미숙은 살짝 긴장했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보던 며느리가 요즘 들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러 살갑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홍삼 달인 거 가져왔어요. 요즘 어머님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요. 예림의 손에는 고급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반짝이는 주얼리로 치장한 며느리의 모습이 어쩐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예림아. 근데 이런 거 자주 사오지 마.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에이, 어머님,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 해드리나요? 그나저나 어머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미숙은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분명 뭔가 속내가 있을 텐데 아직은 그게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잠은 늘 그렇지. 나이 들면 다들 그렇듯 조금 설치는 정도? 어머,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애들 아빠도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해요. 미숙은 며느리의 말끝에 숨은 의도를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들 도진이 자주 전화해 재산 관리를 도와주겠다며 은근히 압박을 넣어왔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난 아직 멀쩡해.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거야. 미숙의 단호한 어조에 예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곧 밝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아, 맞다.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가족 식사라도 할까요? 애들 아빠도 어머님 보고 싶어 해서요. 미숙은 며느리의 제안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예림이 떠난 후 미숙은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10년간 혼자 살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마음이 요즘 들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앞을 지날 때였죠. 801호 사모님, 어제 저녁에 또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가셨다고. 며느님이 그러시던데요. 조심하셔야 해요. 관리실 직원의 말에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저녁은 일찍 잠들었고 가스레인지는 만져보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아니, 며느님이 직접 보셨다고 해서요. 치매 초기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미숙은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귀가 멍멍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내 속셈을.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압구정동 아파트와 강남 일대 상가 건물 3채,
그리고 현금성 자산까지 합치면 약 100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아들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예림이한테 들었어요. 어제 또 가스레인지 켜놓고 주무셨다면서요. 제가 걱정돼서 어쩔 줄 모르겠네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미숙은 그 속에 숨은 위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진아,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예림이가 알아본 요양원도 있는데. 미숙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지금 요양원을 운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에서 자신을 몰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끄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창한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검은색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미숙은 자신의 침실 CCTV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 예림이 몰래 서랍장을 뒤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일주일 전 가사도우미 김영자 씨의 제보로 설치한 카메라였습니다. 사모님, 며느님이 어제도 오셨다 갔어요. 이상하게 서재랑 안방을 기웃거리시더라고요. 김영자는 10년째 미숙의 집을 관리해온 믿음직한 조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녀마저 수상쩍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며느리 예림과 자주 접촉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미숙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림에게 보고하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예림이 집에 와서 호들갑스럽게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어머님이 쓰신 메모 같은데요. 예림이 들고 온 쪽지에는 미숙의 글씨체를 흉내낸 이상한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여기가 어디지? 이런 문구들이었습니다. 난 저런 거 쓴 적 없어. 어머님, 제가 어제 안방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김 여사님도 보셨대요.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림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미숙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가정부까지 매수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도진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통장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잘못 입력하셨대요. 무슨 소리야? 난 요즘 은행 간 적도 없어. 어머니, 어제도 가셨잖아요. CCTV에도 찍혀 있대요. 미숙은 순간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칭해 은행에 다녀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주치의 박성훈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해요. 제가 멀쩡하다는 증명이요. 강 여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박성훈은 미숙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한 검사 후 미숙이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주치의 박성훈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강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작성한 진단서가 위조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누군가 제 도장을 위조해서 치매 진단서를 만들었더군요. 미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계략이 여기까지 미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경찰이 미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강미숙님,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있어서 왔습니다. 새벽마다 큰 소리로 고성방가를 하시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신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제가 언제요?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경찰이 보여준 영상에는 분명 미숙과 비슷한 모습의 여성이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누군가가 조작한 영상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는 미숙에 대한 험담이 가득했습니다. 801호 아주머니, 정신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불쌍한 아들 어머니가 저러시니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미숙은 자신의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에서 이웃들의 눈초리가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림이 들고 온 서류 한 장이 미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재산관리 신탁 계약서인데. 미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신을 정신이상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미숙에게는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만들어둔 신탁계좌와 그의 오랜 친구인 이정희 전 부장판사가 있었죠. 여보, 이제 우리 아들을 혼내줄 때가 온 것 같네요. 미숙은 조용히 서재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내외의 음모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CCTV 영상, 통화 녹음,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가사도우미 김영자가 몰래 찍어준 예린의 뒷거래 사진들까지.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강미숙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예림이 가사도우미 김영자와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약속드린 대로 5천만 원은 보장해 드릴게요. 네, 사모님. 근데 이러다 들키면 어쩌죠? 걱정 마세요. 어차피 어머님은 곧 요양원에 들어가실 텐데 누가 믿겠어요? 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영자가 이중 스파이 역할을 자처한 것은 그녀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계략을 파악하기 위한 완벽한 미끼였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림은 들뜬 목소리로 고급 요양원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비싼 실버타운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데. 어머님 재산이면 충분하잖아요. 어차피 혼자 쓰시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에요. 미숙은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문 밖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예림이 미리 준비한 함정이었죠. 어머님, 이분들과 상담만 좀 하시면 돼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돼서 연락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박성훈 의사가 발급한 정신건강진단서 원본과 법원 공증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죠? 내가 정상이라는 증거야. 방금 전 상황도 다 녹화됐고. 예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 걱정하는 줄 알아요? 도진아, 이제 그만하자. 내가 은행 직원을 매수해서 내 통장 내역을 빼낸 것도 알아. 위조된 치매 진단서를 만든 것도 알고. 전화 너머로 흐르는 정적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수상한 출금 내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 거래들은 제가 한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신분증과 도장으로 처리된 거래입니다만 조사 결과 미숙의 도장이 위조되어 있었고 그 뒤에는 은행 직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예림이 그를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영자가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며느님이 내일 강제로 요양원에 모시려고 구급차까지 불렀대요. 미숙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미 친구인 이정희 전 부장판사와 모든 대책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으로 위장한 사람들과 함께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이분들과 함께 가세요.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이정희 전 부장판사가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김도진 씨, 서예린 씨 두 분을 사기 미수, 협박,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도진아, 너희가 꾸민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위조된 진단서, 은행 직원과의 뒷거래, 가짜 CCTV 영상까지. 미숙은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내외의 범죄를 입증할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는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난 너희들이 이렇게 할 줄 알았다. 그래서 이미 모든 재산을 신탁펀드로 옮겨뒀어. 너희는 평생 만질 수 없을 거야. 경찰이 아들 내외를 연행해 가는 모습을 보며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 여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정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동안 준비해온 실버타운으로 갈 거예요. 제가 선택한 곳으로요.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쓸쓸해 보이는 듯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없이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강미숙은 실버타운 자신의 새 거처에서 차분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곳으로 온 지 일주일째.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전경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면회 오시는 분이 있대요. 실버타운 관리인의 말에 미숙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이었습니다. 누구시래요? 서예림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속됐던 며느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잠시 후 예림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주얼리도 없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헬쑥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예리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서 이야기하자. 미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림을 소파에 앉히고 커피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예림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지? 도진 씨가 교도소에서 쓴 유서예요.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아들의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기심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가 한 행동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겠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뵐 면목이 없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진 씨가 자을 시도했어요. 다행히 교도관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미숙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은 상태는 어떻니? 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48시간이 고비라고 해요. 미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배신했다 해도 도지는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지는 온몸에 의료기기를 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희미한 목소리로 도진이 말했습니다. 도진아,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니?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가 평생 모아오신 재산이 탐이 나서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은행 직원을 사칭했던 사기꾼이었습니다. 강미숙 씨,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림 씨가 저를 협박해서 이 일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김도진 씨는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미숙은 놀란 눈으로 예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림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도진 씨는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 제가 협박해서 카드 빚이랑 주식 손실이 너무 커서 제가 미쳤었나 봐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공범이 아닌 예림의 협박에 눌린 피해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정희 전 부장판사가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강 여사님, 방금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예림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어요. 도진 씨는 무혐의예요. 미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진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널 용서할게. 병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미숙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재산이나 명예가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진정한 가치임을 말이죠. 예림은 구속됐고 아들은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미숙은 실버타운과 아들의 집을 오가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미숙과 아들은 예림의 재판을 보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갔습니다. 피고인 서예림,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미숙은 방청석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옆자리의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서예린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특수사기 미수, 협박, 문서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예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강미숙 씨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불할 것을 명령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미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범행으로 인해 손자들이 겪을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이들을 생각해야지. 예린이가 없는 5년 동안 내가 도와줄게. 미숙은 손자들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압구정동 아파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손자들의 양육을 돕기 위해서였죠. 한 달 후 손자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집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도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래도 될까요? 제가 저지른 잘못인데. 도진아, 넌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야. 미숙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야. 내가 40살이 되면 주기로 했는데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어. 도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아들아, 돈은 내 인생의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내 가정을 지키거라.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숙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로 작성한 재산관리 신탁계약서였습니다. 이건 내가 새로 만든 거야. 내 지분은 30%고 나머지는 준우와 민서의 교육자금으로 쓰일 거야. 어머니, 돈에 대한 욕심은 버리렴. 대신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렴.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었고 도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후 미숙은 자신의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돈 때문에 깨질 뻔했던 우리 가족이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예림이도 반성하며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도진이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다. 때로는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불안도 배신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신뢰만이 가득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미숙과 도지는 예린을 면회하러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그리워했고 예린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미숙은 며느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린아, 출소하면 우리 집에서 다시 시작하자. 미숙의 말에 예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였습니다. 법의 심판을 넘어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는 가족의 재결합. 미숙은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까?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강미숙 씨의 사연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